여러 논란과 의혹에도 자맹을 거듭해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회의원직을 핑계로 검찰 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아이카이스트라는 정보통신회사 이름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연상해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카이스트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5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대협과 정의연 성금 유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오랜 자맹을 깨고 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입장문 발표를 끝낸 윤미향 당선인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윤 당선인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흰 마스크를 쓰고 국회 소통관의 모습을 나타낸 윤미향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해명했습니다. 먼저 모금한 돈을 할머니한테 안 쓴다, 전달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 윤 당선인은 피해 할머니들 지원금 명목으로 모금한 돈은 그때그때 제대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정의연이나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모금한 성금을 전부 할머니들한테 전달하지 않은 건 진실규명과 사료관 건립 등 정의연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에 썼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해명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 정의운동의 취향을 살피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 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헐값에 매각 차액을 횡령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애초 매물가보다 싼 값에 매수했고 매입 당시 3억 원 이상 싸게 매도한 건 건물 감가상각 등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이란 해명입니다.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저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면서도 용인하고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위로금을 받는 걸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이후 수요 집회에서도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할머니들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발언했다고 윤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를 강행한 외교 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남편이 정의연 소식지 발행 일감을 수주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당시 4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최저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 맡긴 것일 뿐이라며 부당이득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평양이 고향인 길원옥 할머니와 탈북 종업원들의 만남을 주선했을 뿐이라며 월북 권유 의혹 역시 일축했습니다. 저와 정대협이 탈북 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 하는 등의 일부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정대협이나 정의연 차원의 사업이 아닌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상주 자격으로 개인 명의 통장에 후원금을 모금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라는 게 윤 당선인의 해명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1993년 결혼 후 5차례에 걸친 주택 매입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충당했고 그 돈이 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그런 일은 단연코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남편과 자신의 월급을 저축한 것과 친정가족들의 도움으로 주택을 매입한 것이라는 게 윤 당선인의 해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윤 당선인은 딸 미국 유학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정대협 돈을 횡령한 것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남편과 가족들이 받은 형사 보상금과 손해배상금 2억 4천만 원으로 충당했다며 후원금 유용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정대협이나 정의연 활동과 관련된 수입은 그동안 기부를 했으면 했지 유용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설명입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 정대협 활동을 통해 강연, 원고, 책 인쇄 등 특별 수입은 기부해 왔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을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해명한 윤 당선인은 검찰 조사와 관련해선 30년 정대협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다며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 정대협과 정의연이 이룬 성과와 명예를 훼손하는 폄훼와 왜곡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후 2시부터 약 23분간 입장문을 낭독한 윤미향 당선인은 입장문을 다 읽은 뒤 장소를 옮겨 기자들과 16분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입장문을 읽는 동안 땀을 비 오듯이 흘렸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상의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려 보다 못한 송갑석 대변인이 나서 질문 시간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민주당과 통합당의 반응과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 등을 유재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첫 질문은 안성 힐링센터 관리인으로 부친을 고용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이에 대해 주택을 빈집으로 놔둘 수는 없어서 방법을 강구하다 최소한의 급여를 드렸다며 그럼에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말린 건 왜 그런 거냐는 질의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할머니가 거리에서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했는데 진짜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엔 이용수 할머니에게 배신자가 돼 있는데 사과 말씀드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할머니에겐 변명에 불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마음을 전달하려는 시도는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행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저를 변호하고 싶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것을 보면서 현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는 게 힘들었다. 그 자체가 지난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기된 각종 의혹이나 논란에 대해 일일이 자료나 기록을 찾고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이지 일부러 언론을 회피하거나 잠수를 탄 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오늘은 용기를 내 국민들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 때문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검찰 조사와 관련해선 소명해야 할 것이 있다면 피할 생각이 없고 국회의원직을 핑계로 피할 생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 말미로 갈수록 윤 당선인이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옷이 축축할 정도로 젖자 이를 보다 못한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이 의원인데 라며 기자회견 정리에 나섰고 그때까지 나온 질문들을 정리해 함께 묶어 답변하고 질의응답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의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걸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윤 당선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변인까지 배석한 점으로 미뤄 입장문 내용이 당 지도부에 전달됐고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윤 당선인 기자회견 직후 윤 당선인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윤 당선인 자진 사퇴론에 일정 부분 선을 그은 겁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윤 당선인 기자회견 전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보고 검찰 수사 등이 앞으로 진행될지 보고 천천히 당의 입장을 정할 일이 있음은 논의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인 기자회견에 대해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만이 묻어나는 회견이었다며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틀렸다. 스스로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당선인 기자회견을 깎아내리면서도 통합당은 당 지도부나 대변인이 아닌 부대변인 서면 논평으로 가름해 크게 무게를 실어주진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있게 일하겠다는 말로 입장문 낭독을 마무리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의 향방과 향후 검찰 조사에서 오늘 해명과 다른 사실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윤 당선인의 의원직 지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영문 이름으로는 카이스트,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국립특수대학교로 과학기술 관련해선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아이카이스트, 무슨 말장난 같지만 카이스트 이름과 상호를 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참 씁쓸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소송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올해 36살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입니다. 소송 자체는 단순합니다. 카이스트 출신인 김성진 씨는 27살 때인 지난 2011년 교육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 기업인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가 세운 회사로 혼동할 수 있으니 아이카이스트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냈고 카이스트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성진 씨는 곧바로 아이카이스트에서 중간에 이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 아이카이스트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법인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카이스트는 다시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민사 21부 임대호 부장판사는 카이스트와 혼동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도 쓰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진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에 한 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카이스트 이름 가지고 좀 뭘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렇고 그런 상호 해프닝 소송 같은데 소송 당사자 김성진 씨의 이력을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카이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기상천외한 이름을 쓴 김성진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으로 개명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전남편 정윤회 씨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11월 대전 대덕연구 개발특구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전시돼 있던 터치스크린 제품을 시연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고 이 모습은 도하 모든 언론을 장식합니다. 이때 박 전 대통령 옆에서 시연을 도운 사람이 바로 김성진 씨입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창조교육으로 하니까 졸 사람도 없고 너무 재미있게 배우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김 씨는 일약 창조경제의 아이콘이자 창조벤처 1호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인지 사필규정인지 김 씨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김 씨는 외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임원진 영입 등을 대가로 제안하며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1년에 벌금 6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해 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9년으로 감형하고 벌금액도 31억 원으로 깎아줬고 대법원은 2018년 9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 최순실, 이전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 씨의 동생이 2015년 김성진 씨 회사 부사장에 선임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윤회 씨의 동생은 김성진 대표의 사기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6년 8월 조용히 회사를 떠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건 김성진 씨가 수면 위로 실체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던 2015년에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그 동생에 선을 댔냐는 점입니다. 실제 김성진 씨는 정윤회 씨 친동생을 부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정관계 인맥을 관리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과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애초 박 전 대통령이 대전 대덕연구 개발특구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 씨 회사 제품을 시연한 게 과연 우연인지도 다시 보게 됩니다. 갖다 붙이긴 사이즈가 차이가 나지만 경영권의 안정적 승계를 위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접근해 정유라의 수십억을 호가하는 말을 사준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윤회 씨의 동생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게 우연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청와대 핵심의 끈을 대보려 했던 김성진 씨나 본질에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세계에서 그들끼리 한 통 속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다신 없었으면 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